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어느 외진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기와장들은 거뭇하게 변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마을 사람 누구나 우러러보던 최진사 댁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하인들은 모두 흩어지고 넓은 집에는 병든 아기씨 연화와 그녀를 그림자처럼 지키는 여종분이 단 두 사람만이 외롭게 남아 쇠락해가는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어느 늦가을 저녁, 부엌 아궁이 앞에서는 분이가 매운 연기를 마시며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단단했습니다. 분이는 이 집에서 태어나 연화 아기씨와 젖을 함께 먹으며 자란 사이로 비록 신부는 주인과 종이었으나 마음속으로는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며 서로를 의지해 왔습니다. 연화 아기씨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방 밖으로 나가는 날보다 누워있는 날이 많았기에 집안의 굳은 일과 바깥 일은 모두 분이의 몫이었고 그녀는 그 고된 삶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이 집에 먹구름 같은 불행이 닥쳐왔는데 먼 친척 벌되는 괄괄한 성격의 사내가 빈 문서를 들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 마당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진사가 생전에 남긴 빚을 당장 갚지 못할 것이면 귀한 딸이라도 내놓아야 셈이 맞지 않겠느냐며 으름장을 놓았고 병석에 누워있던 연화 아기씨는 그 솥을 퍼런 목소리에 놀라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친척은 마을 어귀에 사는 망나니 덕구에게 아기씨를 시집보내면 그가 가진 돈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다며 며칠 뒤 가마를 보낼 테니 그리하려고 통보하고는 표표히 사라졌습니다. 망나니 덕구라 하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피해 다니는 인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붉은 얼굴을 하고 장터에서 칼춤을 추며 짐승을 잡거나 죄인을 다루는 험한 일을 하는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밤마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거나 혹은 집안에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숨겨두고 있다는 소문을 수군거리곤 했기에 곱게 자란 양반집 규수가 그런 곳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방 안에 누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연화 아기씨는 공포와 수치심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분이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분이는 밤새 끙끙 앓는 아기씨의 머리맡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창호지 문 위로 어리는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고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여린 아기씨가 그 험한 망나니의 집에 간다면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둘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에 분이는 자신이 평생 모셔온 아기씨를 사지로 내몰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마침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담하고도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기씨 대신 가마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씩씩하게 집안일을 해나가면서도 남몰래 혼례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욱 야무지고 빨랐습니다. 아기씨는 그저 분이가 자신을 위해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해주는 줄로만 알고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지만 분이의 머릿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진사 댁은 오랫동안 외부와 왕래가 끊겨 있었고 아기씨는 병약하여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기에 마을 사람 중 누구도 아기씨의 현재 얼굴을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는 점이 분이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져 뒹구는 모습이 마치 두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홀레복을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떨어진 자수를 한 땀 한 땀 정성껏 기워내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단단히 꿰매었습니다. 그녀는 덕구라는 사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 집에 가면 어떤 고초를 겪게 될지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아기씨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떤 운명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의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덕군의 집에서 보낸 가마꾼들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떨고 있는 아기씨를 다락방 깊숙한 곳으로 숨기며 아기씨, 부디 숨소리도 내지 말고 계셔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나중에 제가 기별을 할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셔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기씨는 분이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였지만 분이는 눈물을 삼키며 아기씨의 손을 놓고 방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분이는 거울 앞에 앉아 하얀 분을 얼굴에 두껍게 바르고 연지곤지를 찍어 평소에 까무잡잡하고 건강한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족두리를 머리에 얹고 무거운 화롯을 입으니 숨이 턱 막혀왔지만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인을 향해 비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최진사댁의 여종분이가 아니라 망나니 덕구의 아내가 될 최진사의 딸 연화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친척 어른이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리자 분이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청마루를 내려서는 분이의 발걸음은 떨림이 없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준비한 하얀 천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 누구도 자신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가마꾼들과 친척 어른은 신부가 너무 조용하다며 쑥덕거렸지만 병약한 탓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서둘러 가마에 태울 준비를 했습니다. 분이는 익숙했던 마당의 풍경 장독대 그리고 아기씨가 숨어있는 다락방 쪽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훑어보고는 가마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고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분이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마는 마을의 좁은 흙길을 지나 산비탈을 따라 덕구의 집이 있는 외딴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마꾼들의 거친 농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분이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이 지옥일지라도 아기씨가 있는 곳보다는 낫기를 빌며 닥쳐올 운명에 맞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지나가는 가마를 구경하며 혀를 찾는데 저런 고운 아기씨가 결국 그 험한 망나니 놈에게 팔려가는구나 라며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가마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한편으로는 아기씨가 아니라 자신이 그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억누르며 덕구라는 사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한참을 흔들리며 가던 가마가 멈춘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중턱의 낡은 초가집 앞이었는데 주변에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자 묵직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거친 목소리로 왔으면 썩 나오시오 라고 말하는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가마 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디뎠고 천 아래로 보이는 사내의 흙투성이 신발과 투박한 손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사내의 집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으나 정돈되지 않아 어수선했고 곳곳에 알 수 없는 도구들이 널려 있어 흉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덕구라 불리는 그 사내는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대충 걸치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매서웠으나 어딘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양반집 규수가 자신의 집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쭈뼛거렸고, 분이는 그런 그의 태도에서 소문만큼 잔인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엿보았습니다. 덕구는 퉁명스럽게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오시오. 방은 데워놨으니 라고 말하며 횡하니 돌아서서 방문을 열어주었는데, 그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행동에는 묘한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그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고, 방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도 새색시를 맞이하기 위해 그 나름대로 서툴게나마 청소를 하고 불을 지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은 분이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천을 내리지 않은 채 긴장된 자세로 앉아 있었고, 덕구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평생 거친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고운 여인을, 그것도 양반집 아기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덕구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나는 나가서 할 일이 있으니 그리 알고 상은 부엌에 놨소 라는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분이는 그제야 천을 걷어 올리고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는데, 벽지 곳곳이 찢어져 있고 세간살에는 낡아빠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씨가 아닌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당장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덕구가 차려놓은 투박하지만 정성이 들어간 밥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밥상에는 식은 밥 한 덩이와 짠지 몇 조각, 그리고 맹물 한 사발이 전부였지만 분이는 그 밥상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망나니가 차린 첫 끼니치고는 너무나 소박하고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배가 고팠기에 밥을 한술 뜨며 앞으로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부지런함과 야무진 손끝으로 이 칙칙한 집을 사람 사는 곳으로 바꿔놓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덕구가 장작을 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분이의 불안한 마음을 두드리는 듯하기도 하고 달래주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부엌을 둘러보며 정리할 것들을 눈으로 확인했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적막한 산속의 집에 울려 퍼지자 밖에서 장작을 패던 덕구의 손길이 잠시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우는 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왔고, 분이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늦도록 방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는지 발소리만 들렸는데, 분이는 그가 혹시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문 밖에서 추우면 아궁기에 나무 더 넣으시오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건너방으로 가서 눕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그 투박한 배려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을 바라보며 최진사댁에 홀로 남겨진 아기씨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아기씨도 자신의 빈자리를 느끼며 울고 있을지 아니면 안도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분이는 아기씨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덕구와 정식으로 마주해야 할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전쟁 같은 삶이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분이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따뜻한 숭늉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망나니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한 여종분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그녀가 이 낯선 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올라갈 때 건너방 문이 열리며 부스스한 모습의 덕구가 나왔고, 그는 마당을 쓰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곱디고 온 양반집 아기씨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 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 덕구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서방님? 그 단아하고 또렷한 목소리에 덕구는 뒷걸음질을 칠 만큼 놀랐고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출 때까지 덕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기로 양반집 교수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라 빗자루 잡는 법조차 모른다고 들었는데 방금 전 보았던 새색시의 빚을 솜씨는 예사롭지 않을 만큼 야무지고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혹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뺨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거친 손으로 눈을 비벼 보기도 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뒷머리만 벅벅 긁으며 어정쩡한 자세로 부엌 문지방을 넘지도 못하고 그저 서성거릴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소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확인하고는 낡아서 이가 빠진 그릇들을 깨끗한 물에 헹구며 덕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 역시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덕구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의심을 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천성이 부지런한 그녀로서는 엉망인 집안 꼴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분이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아기씨와 나 모두 살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밥상 위에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때 부엌 문 앞에서 쭈뼛거리는 그림자가 어린 것을 보고 분이는 짐짓 태연한 목소리로 진지는 다 되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드시지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덕구는 엉겁결에 밥상 앞에 앉게 되었는데 평소라면 식은 밥덩이에 김치 하나로 대충 때웠을 아침상이 오늘은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으로 차려져 있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박하고 더러운 손이 깨끗한 밥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옷자락에 손을 닦았고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하고 구수한 맛의 덕구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을 뻔했지만 체면을 생각하여 헛기침을 하며 묵묵히 밥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는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 고운 아기씨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덕구는 쫓기듯 도망치지 않고 마루 끝에 걸터앉아 집신을 고쳐 신으며 분이가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늘 장에 나가봐야 한다고 말해야 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우물쭈물하다가 내 오늘 장터에 가서 볼일 좀 보고 올 테니 집 잘 지키고 있으시오 라고 겨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분이는 부엌 문 밖으로 나와 허리를 굽혀 배웅 인사를 했고 덕구는 그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했는데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낯선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덕구가 사라진 뒤 분이는 본격적으로 집 안청소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마루 밑에 쌓인 묵은 먼지부터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천장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창고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던 농기구들을 꺼내어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하니 귀신이 나올 것 같던 집이 조금씩 사람 사는 곳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기씨가 누워있을 최진사 댁의 깊은 방을 떠올리며 자신이 흘리는 이 땀방울이
아기 씨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분이는 힘든 줄도 모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장독대를 닦았는데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장독들을 보며 비로소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장터로 내려온 덕구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덕구가 지나간다. 어제 양반집 아기씨를 데려갔다지. 그 병약한 아기씨가 하룻밤이나 넘겼을까 모르겠네. 아무리 비 때문이라지만 너무한 처사야 라는 말들이 바람을 타고 덕구의 귓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펴고 걸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집에 있는 새색시까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덕구는 푸죽간에 들러 고기를 손질하는 일을 도왔는데 평소 같으면 거칠게 칼을 휘둘렀을 그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칼질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푸죽간 주인이 어이 덕구 새장 가들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칼끝이 아주 얌전해졌어 라고 농담을 던지자 주변에 있던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구는 붉어진 얼굴로 시끄럽소 일이나 합시다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집에 두고 온 아내가 끼니는 챙겨 먹었는지 춥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이토록 신경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덕구는 일을 마치고 받은 품삯을 들고 주막으로 향했는데 술 생각보다는 배가 고플 아내를 위해 무언가 사가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주막 평상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키자 마을 소식통인 주모 할머니가 다가와 덕구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주모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인물로 덕구에게도 어머니처럼 때로는 누이처럼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달라진 눈빛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대옥구야, 내 얼굴에 전에 없던 귀티가 흐르는구나. 새색시가 들어오더니 집안에 서강이 비치는 모양이지. 주모의 말에 덕구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주모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양반집 귀한 딸이 너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그 고생을 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다면 그건 보통 인연이 아니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건 귀 막고 입 닫고 그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그 색시를 받들어라. 여자가 집안을 일으키는 법이니라. 주모의 뼈있는 조언은 덕구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주모는 덕구의 손에 쌓여있는 작은 꾸러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덕구가 아내를 위해 산 닭 한 마리와 떡 몇 조각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게다. 네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준 은인이니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게다. 주모의 격려를 뒤로하고 주막을 나선 덕구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그의 귀를 잡았습니다. 글쎄, 최진사댁 친척이 며칠 뒤에 덕군의 집에 가본다더군. 아기씨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겠다는 핑계지만 실은 꼬투리를 잡아 돈을 더 뜯어내려는 수작이 뻔해. 그 말을 들은 덕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는 아내가 친척들을 만나면 괴로워할 것이 뻔하고 혹여나 자신과 사는 모습이 초라해 보여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산길을 재촉해 올라갔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달리다시피 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두컴컴하던 마당에 호롱불이 은은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본 순간
덕구는 뜀박질을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풍경은 그가 평생 꿈꾸어왔던 하지만 가질 수 없으리라 포기했던 가정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덕구가 살인문을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던 분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마중을 나왔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오십니까, 서방님? 시장하실 텐데 어서 씻고 들어오세요. 분이의 목소리는 지친 덕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덕구는 손에 들고 있던 닭과 떡을 쑥스럽게 내밀며 오다가 배고플까봐 좀 사왔소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는 그 투박한 선물을 받아들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덕구는 오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좁은 밥상머리에 앉아 덕구가 사온 닭을 삶아 나누어 먹었는데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덕구는 아내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분이는 덕구가 겉모습과 달리 속정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는데 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들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최의 진사댁 친척이 조만간 이 집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은 분이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친척이 와서 자신의 얼굴을 본다면 아기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즉시 들통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기씨는 다시 끌려가고 자신과 덕구는 관에 끌려가 경을 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닭다리를 뜯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초조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덕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덕구 역시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겁먹은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될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과 걱정이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 덕구는 건너방으로 가려다 말고 문지방을 잡고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등을 돌린 채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내 허락 없이는 문 열어주지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막을 테니. 그 말은 마치 분이가 품고 있던 불안을 꿰뚫어 본 듯한 말이었기에 분이는 깜짝 놀라 덕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지만 그 단호한 목소리는 분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분이는 친척이 들이닥칠 것에 대비해 집 안팎을 더욱 완벽하게 정돈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덕구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마당 구석에 굴러다니던 잡동사니들을 치워 창고에 넣었으며 깨진 담장을 흙으로 메꾸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군의 집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개중에는 망나니가 장가를 잘 들어 용됐다라고 부러워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호사가들은 저렇게 야무진 솜씨는 양반집 규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아내가 집을 고치고 살림을 늘려가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 더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보여주는 강인한 생활력과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자신이 상상했던 병약한 아기씨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덕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분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번쩍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무심코 아기씨는 몸이 약하다고 들었는데 어찌 그리 힘이 장사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들고 있던 물동이의 물이 찰랑거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마당에서
분이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며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 없던 힘도 생기는가 봅니다. 라고 둘러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아내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다시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고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기에 모르는 척 넘어가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덕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아래쪽에서 횃불을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길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덕군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다가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덕군은 마루로 나와 굳은 표정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최 진사댁 친척과 그를 따르는 마을 왈패들이었습니다. 친척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이놈 덕구야. 내 놈이 우리 귀한 조카딸을 데려가 놓고 콧배기도 안 비치니 내 직접 안부를 물으러 왔다. 라고 소리치며 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낡은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들이닥쳐 평온하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주먹을 쥐고 마루에서 내려와 그들 앞을 막아섰지만 친척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비켜라, 내 조카딸 얼굴이나 좀 보자.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놈에게 맞아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 라며 방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 숨어 문고리를 잡고 있던 분이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밖에서는 덕구가 함부로 내 안 사람을 볼 생각 마시오 라고 소리치며 친척과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문틈으로 덕구가 왈패들에게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순간 두려움보다는 덕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고치며 더 이상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운명과 마주할 결심을 다졌습니다. 고요한 산골의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한 왈패들의 고함 소리와 횃불의 매캐한 연기가 덕군의 마당을 가득 메우니 평온하던 초갓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덕군은 흙바닥에 넘어진 채로도 다시 벌떡 일어나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친척 어른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비록 천한 망나니로 살아왔으나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아내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내 대장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덕구의 굵은 팔뚝에는 핏줄이 솟아올랐고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를 쥐어들 기세였으나 상대는 숫자가 많았고 무엇보다 아기씨의 친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친척 어른은 덕구의 저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마당을 서성였는데 그의 눈은 탐욕과 의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느냐? 내 조카딸이 잘 있는지 보러 왔다는데 네가 막을 이유가 무엇이냐? 혹여 찔리는 구석이라도 있는 게지.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덕구의 가슴팍을 툭툭 쳤고 그럴 때마다 덕구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망나니의 집에 시집간 아기씨가 이미 죽었거나 도망갔을 것이라 짐작하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던 분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공포 속에서도 덕구가 모욕을 당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살을 베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기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덕구마저 속인 죄인이 되어 곤장을 맞거나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지금 밖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덕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질끈 감고 최진사댁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기 씨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저 투박한 사내를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친척 어른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왈패 2명이 덕구의 양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결박하자 덕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남의 집 안주인을 함부로 보려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덕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으나 친척은 코웃음을 치며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범내놈 같은 천출에게 무슨 법이 있더냐. 문을 열어라. 안에 연화가 있는지 아니면 귀신이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의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는 찰나 방문이 안에서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휘하니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문 열림에 친척 어른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고 왈패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이고 열린 문틈을 주시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희미한 호롱불 빛 아래 한 여인이 다소곳이 그러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얼굴을 깊게 눌러쓴 쓰개치마로 가리고 있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최대한 침착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규방 앞까지 들어와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그 목소리에는 양방개서나 들을 법한 위험이 서려 있어 좌중을 잠시 압도했습니다. 친척 어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냐 목소리를 들어보니 살아는 있는 모양이구나. 허나 얼굴을 보지 않고서야 네가 내 조카딸인지 아니면 어디서 데려온 딴 계집인지 어찌 알겠느냐. 썩 나와서 얼굴을 보이거라. 그는 분이가 병약한 연화 아기 씨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절을 하거나 울고 있어야 마땅한데 지나치게 또렷하게 말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덕구는 결박당한 채로 안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오 라고 소리쳤지만 왈패들의 힘에 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덕구가 무릎 꿇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으나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밖으로 걸어 나왔고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그녀의 하얀 옷자락을 비추었고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꽃잎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친척 어른을 향해 말했습니다. 숙부님께서는 조카딸의 안위가 걱정되어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빈 문서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에 친척 어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씩씩거리며 마루 위로 뛰어 올라와 분이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건방진 것 어디서 말대꾸냐. 이리 와서 낯짝을 좀 보자. 그가 거칠게 분이의 팔을 잡아당기자 분이의 몸이 휘청거렸고 그 순간 그녀를 가리고 있던 쓰개치마가 벗겨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감추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이 횃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친척 어른은 분이의 손을 잡은 채로 멈칫하더니 이내 눈을 크게 뜨고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이것 좀 보라. 이것이 정령 귀하게 자란 양반집 규수의 손이란 말이냐. 그는 분이의 손을 높이 쳐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손은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해와서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영락없는 일하는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연화는 바느질 바늘도 무거워하던 아이다. 헌데 이 거친 손은 무엇이냐? 내년은 연화가 아니구나.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냐? 그의 외침에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쩐지 살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진짜 아기씨는 어디 가고 종년이 들어앉은 거 아냐
라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이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고개를 떨구었고 잡힌 손목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비밀이 탄로난 순간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고 이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덕구가 길을 쓰고 몸부림치며 왈패들을 밀쳐내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친척 어른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내 아내의 손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댔다가는 내 가만히 있지 않겠소. 덕구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그 기세에 놀란 친척 어른은 슬그머니 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덕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 위로 올라와 분이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분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는 분이의 손을 자신의 투박한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친척 어른과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든 손이 거칠든 곱든 지금 이 순간 내 집에 들어와 내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사는 내 사람이요. 양반집 아기씨가 아니면 어떻단 말이오. 나 같은 망나니에게는 과분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욕보이는 거요. 덕구의 뜻밖의 반응에 친척 어른은 말문이 막힌 듯 뻐끔거렸고 분이는 덕구의 등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덕구가 자신이 아기씨가 아님을 알게 되면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내쫓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덕구는 오히려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인 거친 손을 감싸주며 보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덕구는 며칠간 보아온 분이의 헌신과 정성을 이미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그녀의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어른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기에 곧 정신을 차리고 더욱 악랄한 표정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오호라 망나니 놈이 제 주제도 모르고 가짜 신부에게 홀딱 빠졌구나.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기 결혼이다. 최 진사댁 빚을 갚겠다고 딸을 보낸다더니 종년을 보내 내 당장 관에 고발하여 너희 둘 다 경을 치게 만들겠다. 그는 으름장을 놓으며 왈패들에게 다시 덕구를 잡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관하로 끌려가 큰 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덕구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덕구가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덕구의 옷자락을 잡고 살며시 그를 옆으로 밀어내며 스스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던 쓰개치마를 천천히 벗어내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연화 아기씨와는 전혀 다른 그러나 건강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을 지닌 분이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 진사댁 아기씨가 아닙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기씨를 모시던 여종분입니다. 병약한 아기씨는 이곳에 오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빚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버릴 수는 없어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고백에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덕구는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친척 어른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보라, 제 입으로 실토하는구나, 이 괘씸한 것들. 종년이 주인을 능멸하고 사내를 속였으니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라다. 그는 당장이라도 분이를 끌어내리려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저는 덕구 서방님의 아내로서 최 진사댁의 빚을 청산하고 제 지아비의 명예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이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올 때
아기씨가 몰래 챙겨주었던 최진사댁의 마지막 남은 폐물과 문서가 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그것을 꺼내기도 전에 덕구가 굵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저지했습니다. 덕구는 분이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럴 필요 없다는 듯한 자신감에 찬 미소였습니다. 덕구는 친척 어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마당 구석에 놓여있던 낡고 거대한 항아리 뚜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덕구는 항아리 안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고 그 안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와 은덩이들을 한 움큼 꺼내어 마당 바닥에 촤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은빛과 동빛이 횃불 아래 번쩍이자 사람들의 입에서 억타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친척 어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비록 천한 망나니 짓을 하며 살았으나 사람 목숨을 끊어주고 받은 돈과 억울한 죄인들이 몰래 쥐어준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모아두었어. 덕구의 목소리는 굵고 낮게 깔렸습니다. 이 돈이면 최진사댁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오. 내 아내가 된 사람의 몸값이 빈 문서라면 내 이것으로 다 갚아주겠어. 그러니 당장 그 더러운 빈 문서를 내놓고 내 집에서 꺼지시오. 덕구의 호령은 산골짜기를 울릴 만큼 우렁찼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흩어진 재물을 보고 깜짝 놀라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동안 술과 고기로 탕진하는 줄만 알았던 돈을 실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덕구가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속으로는 언젠가 찾아올 따뜻한 삶을 꿈꾸며 준비해온 희망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분이에게 눈짓을 하며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분이는 그 투박한 사내의 깊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친척 어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의 돈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어디서 훔친 돈일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돈으로 빚은 갚는다 쳐도 신분을 속인 죄는 어찌할 것이냐. 양반을 기망한 죄는 돈으로 씻을 수 없다. 그는 끝까지 꼬투리를 잡아 분이와 덕구를 올가매려 했습니다. 상황은 다시 팽팽한 긴장감 속에 빠져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숨죽이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웅성거림이 들려오더니 관에서 사또나리가 오신다 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다시 이어지고 이번에는 관복을 입은 사내들과 포졸들이 덕분에 집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은 잘 되었다. 사또가 오시면 내 놈들은 끝장이다. 라며 쾌재를 불렀고 분이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덕구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며 걱정 마시오, 내가 있어 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손바닥에도 식은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또의 등장이 두 사람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파멸이 될지 알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골 마을에 관아의 행차를 알리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덕군의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던 왈패들과 구경꾼들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 사이로 감에서 내린 사또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뒤로는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도열하여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친척 어른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사또의 발치에 넙죽 엎드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장된 목소리로 통곡하듯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양반을 능멸하고 사기를 쳐서 가문을 욕보이고 있사옵니다. 부디 저놈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사또는 뒷짐을 진 채 마당에 흩뿌려진 엽전과 은덩이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덕구와 그 곁을 지키고 서 있는 분이를 차가운 눈빛으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친척 어른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엄한 목소리로 꾸짖듯 물었습니다. 늦은 밤에 이 무슨 소란인가. 내 관에까지 고함 소리가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나왔노라. 자초지종을 거짓없이 고하라. 사또의 위압감에 눌린 친척 어른은 침을 꼴깍 삼키며 분이가 신분을 속인 것과 덕구가 자신을 위협한 것을 부풀려 고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어른은 손가락으로 분이를 가리키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저 계집은 최진사댁의 종년이옵니다. 감히 상전인 아기씨의 행세를 하며 망나니 놈과 짜고 혼인을 치렀으니 이는 명백한 사기이자 강상의 법도를 어긴 중죄이옵니다. 게다가 저 덕구놈은 훔친 것이 분명한 돈으로 빚을 갚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사오니 저 두 연놈을 당장 하옥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웅성거리며 덕구와 분이를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고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덕구에게까지 화를 미친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친척 어른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이번에는 덕구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네가 덕구냐? 저자의 말이 사실이냐? 너는 저 여인이 최진사의 딸이 아님을 알고 있었느냐? 덕구는 꿇었던 무릎을 펴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사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무식하여 법도 같은 건 잘 모릅니다. 허나 저 여인이 제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제게는 하나뿐인 아내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연화이든 분이이든 양반이든 종이든 그것이 제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덕구의 우직한 대답에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주변의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덕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빚 때문에 조카딸을 사지로 내몰려 했습니다. 제 아내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여 제게 왔습니다. 그런 충심과 용기를 가진 여인이 어찌 죄인이란 말입니까? 여기 이 돈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훔친 것이 아니오니 이 돈으로 빚을 갚게 해주시고 제 아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덕구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가리키며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또가 분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듣거라.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이름을 참칭한 것은 가볍지 않은 죄다. 변명할 말이 있느냐?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병드신 아기씨가 이곳에 오셨다면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기씨를 살리고 싶었고 최진사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목숨은 내놓아도 좋으나 부디 저를 거두어준 서방님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분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덕구의 무고함을 빌었고 덕구 역시 분이를 감싸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횃불 아래서 더욱 애틋하게 비쳤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런 충신이 어디 있나. 망나니가 진정한 사내 대장부네라며 동정의 말을 속삭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턱수염을 쓰다듬더니 이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려 좌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허허, 오늘 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는구나. 사또의 웃음소리에 친척 어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또는 표정을 굳히며 친척 어른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보시오 최진사의 친척이라는 자여. 그대는 조카딸의 아니보다 빈 문서와 돈에 눈이 멀어
혈육을 팔아넘기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충직한 종이 주인을 대신해 희생한 것을 칭찬하기는커녕 사기라며 몰았으니 그대의 좁은 소갈머리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사또의 섯을 퍼런 호통에 친척 어른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바닥에 놓인 돈을 가리키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돈은 덕구가 정당하게 모은 재산임이 분명하다. 내가 알기로 덕구는 험한 일을 하면서도 남몰래 억울한 이들을 도와왔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이 돈으로 최진사의 빚은 모두 청산된 것으로 하겠다. 또한 혼인을 양의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나 신부가 바뀌었어도 신랑이 그를 아내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 이 혼인은 유효하다. 관아의 허락 없이 남의 가정사를 다시 들쑤시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니 그리알라. 사또의 명쾌한 판결이 떨어지자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사또 나리 만세, 명판결이십니다 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친척 어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섬주섬 챙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하고 비굴해 보이던지 구경꾼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는 동구러미를 품에 안고 왈패들과 함께 도망치듯 덕군의 집을 빠져나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악인이 물러가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사또는 덕구와 분이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겉모습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살거라. 사또는 덕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포졸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달빛과 별빛만이 내려앉았고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덕구에게 축하하네, 잘 살게 라는 덕담을 건네며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마당에는 덕구와 분이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마당은 어수선했고 밟혀진 흙바닥과 나뒹구는 몽둥이들이 방금 전에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감싸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늑했습니다. 덕구는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았고 분이는 그런 덕구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덕구였습니다. 그는 굵은 손가락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 라고 했소. 이름이 참 곱소. 연화라는 이름보다 훨씬 듣기 좋소. 그 투박한 고백에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구는 우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미워하다니 당치도 않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망나니로만 살았을 것이오. 당신이 와서 밥을 해주고 옷을 기워주고 나를 사람 대접해 주었기에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된 거요. 당신은 내 은인이자 내 진짜 아내요. 덕구의 진심 어린 말은 분이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고 덕구의 품에 기대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오. 집골이 말이 아니니 정리라도 좀 해야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소. 덕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자 분이도 예, 서방님, 제가 돕겠습니다라며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이었지만 횃불 그을음이 묻은 마루를 닦고 어지러진 마당을 쓸며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무거운 것들을 치우면 분이가 그 자리를 빗자루로 쓸어내고, 분이가 걸레를 빨아오면 덕구가 마루를 훔치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어떻게 돈을 모으게 되었는지, 분이는 아기씨와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마음의 거리를 좁혀 나갔습니다. 비밀이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와 사랑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가자 덕구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투박한 솜씨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목마를 텐데 좀 마시오. 오늘 밤새 놀라고 소리치느라 목이 많이 탔을게요. 그가 건네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은 분이에게 세상 어떤 감로수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물을 마신 후 덕구의 손을 잡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손도 참 따뜻하십니다. 사람들은 험한 일을 하는 손이라 무서워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손입니다. 그 말에 덕구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밤이 늦었으니 얼른 들어가 잡시다. 내일도 할 일이 태산이오 라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분이 역시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숨길 비밀도 두려워할 미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나란히 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예전처럼 벽을 보고 눕거나 멀찍이 떨어져 눕지 않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덕구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분이 내일은 장에 가서 고운 비단이라도 한 필 끊어와야겠소. 당신에게 진짜 새 옷 한 벌 해주고 싶소. 덕구의 잠꼬대 같은 말에 분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비단옷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서방님 곁에서 밥 해드리고 옷 지어드리며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깊어가는 상월의 밤, 덕군의 초가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평온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기씨 대신 감에 탔던 여종분이와 천대받던 망난이 덕구의 기구한 운명은 그렇게 진정한 부부의 연으로 맺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닥쳐올 어떤 시련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험한 세상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의 소동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온 이 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고요히 섞여들며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다정하게 속삭이는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산신령님의 노래처럼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만들어갈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밤, 덕군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연기 대신 꿈과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소동이 지나가고 덕군의 집에도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는데 지난밤의 일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맑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분이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정체를 들킬까봐 마음 졸이며 숨을 죽일 필요가 없었기에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어 안치고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면서 문득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어젯밤의 난리로 인해 조금 어수선했지만 그조차도 두 사람이 함께 치워나가야 할 행복한 흔적처럼 느껴져 전혀 흉물스럽지 않았습니다. 덕구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는데 그의 표정에서는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와 날선 도끼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그동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했던 망나니의 칼과 도구들을 조용히 거적에 싸서 창고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목숨을 끊거나 피를 보는 일로 돈을 벌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아내 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지아비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맑은 우물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 만큼 환해진 것을 보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따뜻하고 편안한 기류가 흘렀는데 덕구는 밥을 한술 뜨다 말고 분이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밥맛이 꿀맛이오. 평생 이렇게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고 싶소 라고 불쑥 고백했습니다. 분이는 얼굴을 붉히며 저야말로 서방님이 계셔 마음 놓고 밥을 짓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많이 드세요 라고 화답하며 덕구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과 사랑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풍성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행복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덕구는 관에서 인정받은 그 돈을 가지고 마을 장터로 내려가 비옥한 논과 밭을 조금 사들였고 남은 돈으로는 튼튼한 황소 한 마리를 장만했습니다. 그가 장터에 나타나자 예전처럼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대신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덕구, 아니 이제 김서방이라 불러야겠구먼. 좋은 밭을 샀다니 축하하네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덕구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용기와 그동안 남몰래 쌓아온 덕행을 알게 된 후로 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덕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사에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답하며 처음으로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분이는 덕구가 사온 밭에 심을 씨앗을 고르고 집 안팎을 더욱 쓸모있게 가꾸는 일에 전념했는데 최진사댁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살림 솜씨와 지혜가 이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쪽에 텃밭을 일구어 각종 채소를 심고 뒷뜰에는 닭장을 지어 닭을 키우며 달걀을 모아 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낡고 칙칙했던 초가집은 분이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넘치는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하나둘씩 분이에게 찾아와 바느질거리를 맡기거나 살림 지혜를 물어보곤 했고 분이는 그녀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 무렵 마을 어귀에 낯익은 행상 아주머니가 찾아와 분이에게 최진사댁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최진사댁은 덕구가 갚아준 빚 덕분에 가문이 몰락할 위기를 넘겼고 연화 아기씨는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행상 아주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서신 한 통을 꺼내 분이에게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연화 아기씨가 몰래 보낸 편지였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연화 아기씨의 단아한 글씨체로 분이 언니 고맙고 미안해. 언니 덕분에 나도 살았고 우리 집안도 살았어. 덕구 서방님이 그리 훌륭한 분이라니 정말 다행이야. 부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 나도 이제 좋은 분을 만나 혼담이 오가고 있어. 언젠가 웃으며 만날 날을 기다릴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미련을 모두 털어버리고 온전한 덕구의 아내분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덕구는 농사일이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고 그 우직함은 땅을 배신하지 않아 첫해 농사는 기대 이상의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별을 베는 덕구의 모습은 더 이상 무시무시한 망나니가 아니라 땅을 사랑하고 생명을 키우는 순박한 농사꾼 그 자체였습니다. 새참을 머리에 이고 논두렁을 걸어오는 분이를 발견하면 덕구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짐을 받아주곤 했습니다. 논두렁에 나란히 앉아 땀을 식히며 나누어 먹는 막걸리 한 잔과 주먹밥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고 땔감을 넉넉히 준비하며 월동 준비를 서둘렀는데 마당 가득 쌓인 장작더미와 장독대에 가득 찬 김치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덕구는 틈틈이 산에 올라가 칡을 캐거나 약초를 모아 장에 내다 팔아 살림의 보탬이 되었고, 분이는 긴 겨울밤 동안 덕구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솜을 두툼하게 넣어 따뜻한 겨울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군부를 넉넉히 집힌 덕분에 방구석은 찜질방처럼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첫눈이 펑펑 쏟아지는 깊은 겨울밤이 찾아왔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상월 마을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덕구와 분이는 방문을 살짝 열어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의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화로의 불꽃은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비추었고 방 안가득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마음까지 노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덕구는 잘 익은 군고구마의 껍질을 벗겨 호호 불어가며 분이의 입에 넣어주었고 분이는 뜨거워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분이 내 평생 이렇게 따뜻하고 배부른 겨울은 처음이요. 예전에는 겨울이 오면 춥고 외로워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눈 오는 밤이 기다려지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요. 덕구의 말에 분이는 화로에 손을 쬐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대궐 같은 기와집에 살 때도 마음은 늘 시리고 추웠는데 서방님과 함께 사는 이 작은 초갓집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궁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난날의 아픔을 위로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소박한 행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에 넣어두었던 귀한 머루주 한 병을 꺼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분이와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싶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받으시오. 우리 부부가 되어 처음 맞는 겨울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끼며 잘 살아보자는 의미요. 덕구가 투박한 사발에 술을 가득 따라주자 분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뜻대로 제가 서방님 손발이 되고 눈이 되어 평생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맑은 소리와 함께 서로의 다짐을 확인했습니다. 술 기운이 은은하게 퍼지자 두 사람은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분이를 품에 안으며 내년 봄에는 우리 닮은 아이라도 하나 생기면 더 바랄 게 없겠소 라고 속삭였고 분이는 덕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삼신할머니께서 점지해 주신다면 열이라도 낳아 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상상은 끝이 없었고 밤은 깊어갈수록 사랑 또한 깊어갔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소리 없이 내려 덕분의 지붕을 하얗게 덮어주었고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소복하게 쌓여 마치 하얀 모자를 쓴 꼬마 요정들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시름을 덮어버리듯 내리는 눈처럼 덕구와 분이의 과거 상처들도 이제는 하얀 시간 속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한 망나니도 도망친 여종도 아닌 그저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상월마을의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 김서방과 분이댁으로 불리며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덕분의 아랫목 같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험해도 서로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분이의 지혜와 덕구의 우직함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기적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뜻밖의 행운과 사랑이 눈송이처럼 소복이 쌓이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상골마을의 작은 초갓집 희미한 호롱불 아래 두 사람이 곤히 잠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